그대들이 이제 시험을 봤겠죠. 그들이 시험을 보고 아마도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 앞으로 이걸 도대체 몇 번이나 봐야지 이 시험이 끝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있잖아 거기에서 이제 약간 뭐 꿀팁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시험을 보는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몇 개 맞았니? 몇 개 맞았니? 뭐 말할 수가. 야, 나 8개 맞았어. 비슷한가 보구만. 어라? 분필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자, 과학이 어렵디? 아니, 누구더라? 저 30점 중에 자기 50점 중에 21점 맞았다고 희희낙낙하고 있던데. 아, 쉬웠어요. 근데 왜 8개 맞았어요? 아니, 하나로 쓰면 쉽게 쉬운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자, 수학이 있잖아. 과학은 뭐 됐고, 일단 과학은 나중에 얘기해주고. 수학이 30문제가 나와요. 그쵸? 앞으로도 항상 모의고사 한 30문제가 나와요. 30문제가 나오고 시간은 100분이잖아. 그쵸? 100분이고 30문제인데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30문제가 객관식이 1번부터 21번까지 객관식, 그 다음에 나머지가 주관식으로 나와요. 그쵸? 뭐 배점은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앞쪽에 있는 문제들이 2점,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갈수록 3점, 4점이 막 섞여 있죠. 제일 뒤쪽 문제는 당연히 다 4점이고. 그렇게 되는데 시간 배분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난이도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바보 아니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 진짜 이거는 한 3학년 정도 낮은 애들도 풀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 객관식 10문제부터 푸는 거야. 쉬운 데부터. 절대 틀리면 안 돼. 하나라도 틀리면 할복을 해야 되는. 뭐라고? 할복해야겠군요. 다 맞았죠? 1번부터 10번은? 아, 알고 싶지 않아요겠지. 자, 1번부터 10번까지 진짜 쉬운 문제들이야, 여기.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한 9번부터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1번부터 10번은 쉬운 문제다, 쉬운 문제가. 그래서 얘는 7분에서 8분 사이에 다 풀어야 돼. 여기서 시간을 얼마나 세이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뒤쪽에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그만큼 더 많이 할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간 많았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모의고사 시간에는 네가 열심히 풀면 시간이 부족해. 부족한 게 정상이야. 왜냐하면 20번, 21번, 29번, 30번을 포기해서 그래. 포기 안 했는데. 근데 왜 시간이 부족해? 아이, 시간이 남아. 포기 안 했으면 끝까지 풀고 있었겠지. 풀었어? 다? 아니잖아. 그렇다는 거죠. 계속 들어봐. 그러고 나서 문제도 읽지 말고 22번으로 가. 22번부터 그게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24번이나 아니면 또는 25번 정도까지가 거의 어떤 수준이냐 하면 얘네들 수준이야. 주관식인데 또 갑자기 쉬운 문제들이 쫙 나온단 말이지. 그쵸? 요거까지 이제 푸는 거가 여기는 5분. 합해서 요까지가 한 12에서 13분 정도 만에 끊어야 돼. 끊어야 되고 총 100분 중에서 그 정도로 끈 거. 이게 사실 이게 빨리 푸는 게 되게 중요해. 알았죠? 물론 뭐 정확히 푸는 게 더 중요하긴 하지만 빨리 푸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좀 훅 올라가요. 훅 올라가는데 11번부터 19번이나 20번 정도까지 또는 20번까지. 왜냐면 20번도 가끔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있거든. 21번만큼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20번도. 근데 11번부터 19번까지는 이제 중간 난이도 문제가 나와요. 중간 난이도고,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따지면 여기부터 25번부터 28번까지가 여기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몇 문제예요? 10문제죠. 10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는 4문제, 3문제, 4문제 이 정도 되는데 10문제, 4문제를 각각 4분 이내에 풀어야 돼. 4분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40분, 그 다음에 여기가 한 15분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어느 문이라? 10문제니까. 휘성이 왜 안 오냐? 몰라요. 너희들 지원이 왜 안 오냐? 몰라요. 아, 그래.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까지 다 풀면은 요게 몇 분이 돼야 되냐면은, 이제 사실 요것도 좀 시간을 좀 많이 잡은 거긴 해. 이 정도까지보다 여기서 한 10분 정도만 줄이면 좋아. 10분 정도 줄여가지고 30분 정도 배치를 해주고, 그러니까 한 문제당 한 3분 정도씩 잡아가지고 위에는 한 문제당 30초에서 40초, 여기는 한 3분에서 한 3분 조금 넘게 이 정도로 잡아주는 거지. 해가지고 여기를 1시간 내에 끊어줘야 돼. 1시간. 이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문제가 뭐뭐가 남느냐면은 때에 따라서 21번, 29번, 30번이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20번이랑 21번이랑 29, 30번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의 문제가 남았는데 시간이 아직 한 40분 정도 남았다. 그러면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야.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풀 때 절대로 20번, 21번부터 풀지 마. 이거부터 풀지 말고 29번하고 30번부터 푸는 거야. 왜냐하면 얘네는 뭐니? 객관식. 얘네는 뭐니? 주관식. 주관식 찍어서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거의 불가능하고 객관식은 찍어도 20% 확률로 맞출 수가 있어. 게다가 조금이라도 문제를 읽다 보면 확실히 아닌 거는 한두 개 정도 알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풀어요. 얘네를 이게 21번을 제일 마지막에 풀라는 얘기야. 그리고 29번, 30번부터 그렇다고 얘네만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다가 얘는 무조건 찍어라가 아니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안 되겠고 얘네 두 문제 가지고 30분. 문제가 이게 나중에 그 한 2학년 후반 3학년 가서 모의고사를 보면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 진짜. 한 학교에서 한두 명밖에 못 푸는 그런 문제들이 막 30번에 나오거든. 그렇죠? 거의 정답률이 뭐 한 2%, 3%?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문제들도 나오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에 한 30분 정도. 다만 먼저 이제 문제를 읽기는 읽었겠지. 한 번씩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스캐닝은 했겠지. 스캐닝해서 조금 좀 괜찮다, 조금 좀 풀만하겠다 싶은 거 있으면 이렇게 좀 표시 좀 해놓고 이건 당초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런 것도 좀 이게 난이도를 좀 분류를 해놔. 분류를 해놓고 만만한 것부터 당연히 건드려야겠죠. 30분 정도 하고 나머지 10분. 10분인데 일단 20번 위주로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21번은 뭐 운에 맡기는 걸로. 그래서 운에 맡기고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1등급 컷이 나오잖아. 1등급 컷을 봤을 텐데 그게 보통 1등급 컷이 어디에 형성이 되느냐면 나머지 다 맞고 21, 29, 30 중에서 적어도 하나 정도 맞으면 안정적으로 1등급이라고 보면 돼. 3개 중에 하나까지. 그러니까 2개 틀리면 안정적이고 3개 틀리면 위험하고 4개 틀리면 확실히 아니야. 알겠죠? 그게 이제 보통 나오는 등급 컷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1, 29, 30에서 뭐 2문제 맞았다 그러면 나머지 다 맞는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다 맞고 여기서 3개 중에 2개 맞으면 1등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잘해요? 뭐 글쎄 아유 1등급 무조건 4%는 1등급이 나와요. 당연한 얘기지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4%. 준서야 시험 잘 봤니? 라고 질문하면 안 되지. 수학 뭐 몇 점 나왔니? 어떻게? 어?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 근데 이놈들 왜 진짜 안 와? 전화해볼게. 그래 전화 한번 해보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요거 방금 이제 푸는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 항상 이렇게 쉬운 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사실 여기서 얼마만큼 많이 맞느냐 그게 이제 점수를 결정하는 그런 게 되긴 하지. 되고 여기는 이놈 빨리 와. 자 여기 빨리 와. 그 어제 아마 본 시험도 보면 21번, 29번, 30번 이런 문제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렵게 나오니까. 얘 까먹고 있었어. 허허이 휘성이도 그런 것 같아. 혹시 휘성이 연락 한번 해볼까? 휘성이 연락 한번 해봐. 자 그래서 어제 이 시험을 본 거를 보니까 이제 충격을 먹었어요. 아 이거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하다가 이 중간고사 이제 말아먹으면 회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중간고사 준비용으로 해서 앞에서부터 이제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수학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거냐? 수학은요. 수학은 세 가지를 볼 것이야. 세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개념 원리. 우리 저 본 교재가 개념 원리거든. 개념 원리인데 거기에서 연습 문제하고 심화 문제를 빼놓은 거였어.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하고 심화 문제를 풉니다. 연습 더하기 심화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부교재로 사용하는 센 있잖아. 센에서 그 스텝 B 중에 스텝 B 중 상난이도 문제. 물론 그거 말고 상 말고 중이나 하는 그대들이 풀어야 되는 거야. 안 푸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인지 알죠? 아니야. 왜 그래. 풀 수 있어. 자, 상난이도를 같이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센의 스텝 C 난이도. 요게 이제 그 마지막에 좀 어려운 거 모아놓은 거 그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요거까지 좀 볼 거고요. 학원에서는 요걸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대들이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왜 이렇게 사람이 적냐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시험 준비를 할 때는 꼭 반드시 교과서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교과서 문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숫자만 바꾼다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 꼬아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은근히 있거든. 그래서 교과서 문제 반드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 이제 부교재라는 게 있잖아. 중학교 때 없었던 부교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교재 심지어 서기호고는 이거잖아. 그리고 서고는 보니까 뭐더라? 저 1등급 만들기 맞지? 1등급 만들기고 남주고 너 서고지? 너 남주고구나. 남주고는 적어도 막 수학의 자격 뭐 그런 건데 그건 되게 쉬운 문제집이거든. 부교재가 되게 쉬운 문제집이더라고. 나 그거 샀는데 보니까 엄청 쉬운 거라. 어쨌든 부교재에 있는 문제는 적어도 2번씩은 풀어봐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교과서 문제에다가 부교재 2회 꼭 풀어봅시다. 풀어보고 그리고 뭐 시험 직전에 요거까지 다 풀고 나서 시험 직전에 좀 시간 나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집에서 뽑은 문제들을 좀 나눠주도록 하겠어요. 그 정도까지 하고 시험 보면 적어도 뭐 한 90점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준서야, 휘성이 뭐래? 헐, 빨리 오라 그래.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과학은 우리 수업 시간이 별로 없잖아.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 그래가지고 오늘까지는 이 6강 생명 시스템을 할 것인데 다음 주부터는 그리고 6강 생명 시스템이 짧아가지고 아마 1시간 하고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을 거야. 그러면 이제 O2를 갖고 오는 거예요. O2를 갖고 와가지고 O2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여기 뭐 이렇게 개념 쏙쏙부터 내신 쑥쑥 이런 문제는 좀 풀었거든. 좀 풀었는데 그거 말고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뒤쪽에 보면 이제 내신 대비 교재라는 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녹색으로 막 인쇄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좀 다룰 겁니다. 다루고 이제 막판에 한 2회분 정도, 그 2번 정도의 수업 시간에는 시험 범위에 대한 문제들을 왕창 줄 예정에 한 2-3권 정도 분량으로 해가지고 문제 2-3권 분량으로 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도록 하죠. 알겠죠? 이 친구 화장실 갔다 오더니 꽤 오래 걸리는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하죠. 아니 그 모의고사 보고 좀 충격을 받았으면 했어. 충격을 좀 받았나요? 아니요. 알겠어요. 자, 54페이지 펴보세요. 본교재 54페이지. 54예요? 그럴걸? 아니냐? 설마? 우리 50이란 안 했지 않아요? 아 그래? 이게 진도가 여기가 더 느렸구나. 다른 반에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헷갈렸어요. 미안. 자, 그러면 50페이지를 펴보세요. 생명 시스템입니다. 생명 시스템. 요게 아마 1학기 기말 범위 정도에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한 가지만 더. 이상하게 수업 시간 전에 뭐 이것저것 할 말이 많은데 이 과학 진도 있잖아. 과학 수업 들어봤어? 네. 과학 수업 들어봤니? 뭐 진도를 이렇게 뭐 점프를 뛴다던가 뭐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 앞에서부터 나간대? 네. 어떤 학교들은 이렇게 막 갑자기 앞에 하다가 뒤에 쭉 왜 그러냐면 선생님마다 전공이 달라가지고 우리 그래요. 자기 전공인 것부터 이렇게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막 그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시험 범위가 이제 막 달라진단 말이야 학교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줘. 우리 막 그렇죠? 점프 뛰어요. 샌들을 다르게.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요. 무슨 단원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여기 단원은 똑같으니까 배우는 순서가 좀 다른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해줘요. 수학은 이렇게 학원에서 이렇게 준비할 거고 그대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적어놓은 거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옷도 필요해요. 옷도 필요할 거고. 자, 50페이지 생명 시스템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생명체라고 하는 건 제일 기본 단위가 뭐니? 구성하는 제일 기본 단위. 그렇죠. 세포가 되는데 세포 셀인데 그러면 이게 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잠깐 생각을 해보면 세포라는 녀석이 모여서 뭐가 되죠? 조직이 되죠. 그 다음에 조직이 모여서 되는 것들이 식물이랑 동물이 조금 달랐어. 식물은 조직 다음 단계가 뭐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거야. 자, 조직들이 모이면 조직계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책상 조직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유조직계, 통도조직계 이런 식으로 해서 유조직이라 그러면은 식물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왜 이렇게 찾을 때마다 이 펜이 없지? 자, 식물에는 조직계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걔는 이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또 그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가 되는데 보통 이 조직계에는 유조직계라고 하는 녀석이랑 그 다음에 뭐 통도조직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좀 있어요. 쭉쭉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조직계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광합성 하는 쪽이야. 광합성 하는 애들. 광합성이 잎에서 보통 일어나잖아. 그치?
지금 식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식물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광합성이 보통 잎에서 일어납니다. 잎의 앞면 그리고 잎의 뒷면에 다 엽록체가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그대가 식물이라고 생각하면 잎의 앞면에 엽록체를 많이 넣고 싶겠어요? 뒷면에 많이 넣고 싶겠어요? 당연히 앞면이겠죠. 그래야지 햇빛이 더 많이 받을 테니까. 그래서 앞쪽에는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책상 조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좀 듬성듬성 불규칙하게 있는 그 해면 조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해가지고 유조직계라고 해서 광합성하는 쪽, 광합성을 하는 녀석들을 모아가지고 유조직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거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동물은 조직 다음 단계가 조직계가 아니라 기관이라는 게 나오죠. 위에가 식물, 그 다음에 아래가 동물입니다. 대신에 세포하고 조직까지는 동물도 똑같아요. 그리고 기관, 동물의 기관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 몸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동물이니까 위장, 뭐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다 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물은 기관이 모여가지고 뭔가 하나의 단계가 더 있었어. 식물에는 없는 기관계라는 단위가 있었죠. 그래서 소화계, 신경계, 뭐 배설계, 호흡계 이런 것처럼 계라는 걸 만들어요. 뭐 소화계라고 하면 입, 식도, 위, 소장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다 있는 거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기관계라는 걸 만들었다. 그리고 식물은 조직계가 모이면 뭐가 되냐면 기관이 돼요. 여기 있는 언능원이라 자, 이 기관이라고 하는 거 식물에서 기관이라고 하는 건 잎, 줄기, 뿌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관 단위가 돼요. 자, 그러면 식물은 이제 자, 기관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냐? 개체가 되죠. 개체. 한 그루, 저 나무 한 그루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마지막 단계 개체고 역시나 동물도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 사람 한 명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제일 기본 단위다라는 게 중요하죠. 자, 세포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이며 같은 종류의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여러 조직이 모여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특정 기능을 가지고 해서 기관 다음에 개체가 나온다. 거기 식물이랑 동물이랑 그냥 특별히 구분 안 하고 쓰기 위해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4개 단계만 구분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라 그래서 세포 안에 세포 소기관이라는 게 있어. 세포가 보통 그림을 그리게 되면 식물 세포는 어떤 식으로 그리죠? 이렇게 네모나게 보통 많이 그려. 식물은 왜 네모나게 그릴까? 보통 그릴 때 뭐 반드시 네모나게 그린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네모나게 많이 그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깥쪽에 세포 벽이 있어서 그래. 동물에는 세포 벽이라는 건 없어요. 들어봤죠? 동물에는 세포 막이 끝인데 세포의 제일 바깥이. 식물에는 세포 막도 있고 그 바깥에 세포 벽이라는 게 하나 더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단단해 보이게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대충 둥글게 이렇게 그리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 흑백으로 돼 있는 그림을 보지 말고 O2를 꺼내가지고 갖고 왔니? 갖고 왔겠지? 아마도. 자, O2를 꺼내가지고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칼라로 보죠. O2에서 120페이지. 12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해서 왼쪽 편에 컬러풀한 그림이 보여요.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녀석이 동물 세포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식물 세포입니다. 뭐 거기 네모나게 그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세포 벽이라는 게 식물에 있다라는 걸 먼저 봐주시고 자, 밑에 있는 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핵은 식물 세포에도 있고 동물 세포에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보라색으로 나타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우리 유전 물질인 DNA가 들어있죠. 근데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하지 않을 때는 DNA가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니? 혹시 알고 있냐? 알고 있니? 자, DNA라는 게 뭐 우리 이때까지 배우기는 뭐 이중 나선 구조예요. 그 정도까지 배웠잖아. 그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니까 이렇게 길다랗게 쭉 돼 있겠지.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쭉 나가 있을 텐데 걔네들이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쭉 길게 해가지고 요 사이사이에 단백질들이 붙어 있어. 4개씩, 4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꽈리, 얘네들 DNA가 4개의 단백질을 감고 있고 조금 더 가서 또 이제 4개의 단백질이 또 있고 그래서 요런 녀석들을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해. 히스톤 단백질. 어차피 생물 할 때 나올 거니까 들어두세요.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녀석이 있어가지고 요 선이 DNA고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어. 그러니까 히스톤 단백질이 뭐랄까 이렇게 중간에 심이 되고 그거를 이렇게 열심히 감고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실 모양인 거지. 쭉 길게 실 모양으로 돼 있어서 요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염색사라고 불러요. 염색사.
들어봤지? 염색사. 그래서 염색사가 평상시에는 염색사의 형태로 핵 속에 DNA가 풀려 있어. 이렇게 실타래처럼 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먼저 핵 분열부터 일어나지. 핵 분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포질 분열해서 이렇게 쫙 쪼개지잖아. 그러면 핵 분열하기 직전에 염색체의 형태로 이제 염색사들이 응축이 되면서 우리 알고 있는 뭐 이렇게 X자로 생긴 그런 염색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이제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보솜이라는 게 있는데 리보솜이 거기에 뭐 이렇게 쭉 그어놨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거기서 점처럼 찍어 놓은 것들이 엄청 많지. 동그랗게 조그맣게 점, 그냥 점 찍어 놓은 거. 그게 바로 리보솜이에요. 동물 세포든 식물 세포든 간에 이렇게 조그맣게 점 찍어 놓은 거. 그게 핵 주변에 제일 많고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그냥 거기서 좀 떨어진 부분에도 그냥 대충 이렇게 듬성듬성 찍어 놨잖아. 점을. 그 하나하나들이 리보솜 하나하나들이야. 전부 다 리보솜이고 하는 역할이 뭐냐? DNA가 가지고 있는 게 유전 정보라 그랬지. 유전 정보라 그랬는데 이 유전 정보가 결국은 발현이 되려면 나타나려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단백질을 합성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거기에 들어있는 정보대로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또 성적 물어봐야지. 자, 빨리 앉아. 빨리 앉고. 자, 리보솜이라는 게 그래서 뭐냐 하면은 DNA가 마지막에 이제 단백질로 이제 합성이 되어서 발현이 되는 건데 실제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 리보솜이 되는 것이야. DNA에 있는 정보가 먼저 DNA에 있었던 정보가 RNA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봤죠? RNA에 한번 이렇게 쫙 복사가 돼. 복사가 돼서 틀을 이렇게 딱 떼내는 거지. 그래서 RNA가 쏙 나와서 리보솜에 가면 이제 거기서 아미노산을 그 딱 맞게 탁탁탁탁 순서대로 꽂아 넣는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해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곳이 거기 점으로 찍혀있는 그런 리보솜들이 다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단백질을 합성했으면 내가 쓰려고 합성했나? 아니에요. 세포가 사용하려고 단백질을 합성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내뿜으려고 단백질을 만든 거거든. 예를 들어서 뭐 효소 같은 걸 만든다. 소화효소. 우리 알고 있는 소화효소 뭐 많이 있죠. 뭐 트립신, 뭐 라이페이스 등등등등 해가지고 막 많은데 그런 소화효소를 만들었다. 그것도 다 단백질이잖아. 단백질을 만들었으면 리보솜에서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소포체로 가는 거야. 소포체가 거기 보면은 이제 동물 세포에서 자주색으로 살짝 이렇게 핵 주변에 무슨 뭐 통로같이 통로인지 땅굴인지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뭐 요상하게 생긴 이런 녀석들이 있잖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게 이제 소포체인 거야. 그리고 식물 세포에도 소포체가 있어요. 소포체 핵 주변을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이 소포체가 바로 합성된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물질들이 여기를 이제 통로 삼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소포체가 되겠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소포체는 핵을 싸고 있는 걸까? 왜냐하면 이 핵에서 아까 DNA가 존재를 하잖아. 그래서 DNA가 RNA로 이렇게 뽐 떠가지고 RNA가 나오면 핵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거기 가까이에 이제 리보솜들이 많이 분포를 하거든. 그래서 통로도 거기에 필요한 것이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소포체를 통해서 이동을 했어. 이동을 하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싶은 거냐면 아예 세포 바깥으로 가고 싶은 거야. 단백질 합성을 했으면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몸 바깥, 세포의 바깥쪽으로 나가서 이제 실제 작용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가려고 이동을 소포체를 통해서 이동을 했고 어디까지 갔대? 골지체까지 이동을 시킨다고 하죠. 이 골지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보면은 골지체 이 소포체랑 약간 좀 떨어져서 세포막 근처 세포막 근처에 존재하는 아까랑 뭐 비슷하게 약간 통로 비슷한데? 그치? 그림상으로 보기에 비슷한 걔가 이제 골지체인데 얘는 역할이 뭐냐면 단백질이 이제 근처로 왔으면 나가기 직전에 뭘 해주냐면 포장을 해주는 거야. 단백질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단백질을 포장을 해서 나가요. 포장을 해야지 나갈 수 있어, 정확히는. 그래서 단백질을 포장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골지체가 돼요. 그래서 소포체에서 전달된 단백질이나 지질 이런 것들을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막을 싸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세포막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요게 해가지고 단백질이 이렇게 쏙 들어있으면 얘가 이렇게 가서 쓱쓱쓱 가서 떨거덕 붙고 그 다음에 세포막이 이렇게 약간 요 부분이 파이면서 여기 있던 단백질을 밖으로 퓨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어쨌든 요 막으로 싸는 기관이 골지체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골지체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골지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은 한글일까요? 한자일까요? 영어일까요? 한자. 자, 내 생각에는 이거 뼈골자 뭐 이런 거 아니야? 한자일 것 같다. 한 명, 순우리말이다. 한 명, 영어일 것 같다. 한 명, 뭐 나머지는 뭐죠? 자, 프랑스어? 영어야. 영어고 이게 이거야. 골지바디야, 영어로. 그래서 이 골지가 사람 이름이에요, 사실. 사람 이름이고 이걸 발견한 사람이 하필이면 이름이 골지라 가지고 한글로 쓰니까 골지체가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렇고요. 다음에 보니까 미토콘드리아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그림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120페이지 여기 그림에 보면 어떤 게 미토콘드리아니? 거기서 약간 주황색으로 해가지고 안쪽에 뭐 이렇게 뭐 선도 이렇게 쭉쭉쭉쭉 가 있는 그런 녀석이고, 얘는 동물 세포에도 있고 식물 세포에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애들이 미토콘드리아인데, 세포에 미토콘드리아는 대부분 존재를 해요. 대부분 존재를 하고, 특히나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내야 되는 세포일수록 미토콘드리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뭐 포도당 같은 것들을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잖아. 피 속에 이제 포도당이 녹은 상태로 막 우리 몸을 돌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세포에 영양분을 준다 그러잖아. 그러면 세포는 영양분을 받았어. 즉 포도당을 받았어. 그러면 포도당을 어떻게 해야 돼? 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세포 호흡이었죠. 산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바꾸는 거. 실제로 세포 소기관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미토콘드리아야. 포도당을 받아가지고 ATP라는 물질로 만들어요. 갑자기 막 용어들이 용어들이 난무하죠. 자, 포도당이 바로 그냥 열 에너지로 나가기에는, 열 에너지로 이렇게 딱 바뀌기에는 낭비가 너무 심하고, 이 세포 하나 입장에서 포도당 한 분자는 너무 큰 덩어리인 거야. 마치 슈퍼에 가서 껌 한 통 사려고 그러는데 10만 원짜리 수표를 내면서 껌 한 통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얘를 갖다가 중간 산물, 중간에 에너지를 약간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만 원짜리를 내면서 일단 상품권 9만 원어치 하고 껌 한 통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상품권은 나중에 뒀다 또 쓸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중간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인 ATP를 먼저 만듭니다. 포도당 한 분자가 38개의 ATP로 이렇게 바뀌는 거. 바뀌면서 얘네들도 에너지가 각각 가지고 있거든. 요거를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이 숫자는 필요 없고, 숫자는 나중에 알면 되고, 포도당이 ATP로 바뀐다. 이 ATP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 ATP라고 하는 건 이름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체육 시간 같은 때도 막 이렇게 막 근육에서 ATP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냐? 자,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 그래서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죠. 아데노신에 이제 인산이 3개 붙어 있는 거야. 자, 그렇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포도당이 ATP로 바뀌어서 에너지가 실제 발생하는 그런 기관이 되는 거죠.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분해하여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한다 라고 해서 4번이 붙어 있는데, 4번 옆에 가서 동글뱅이 보면 미토콘드리아 설명 보니 세포 호흡으로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를 세포 활동에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 ATP로 전환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좀 독특한 게 있어. 뭐냐면 이 핵에 요 핵 속에 우리 몸에 있는 그 DNA가 들어있는 거잖아, 핵이. 그렇지?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자기만의 DNA가 따로 있어. 오, 신기하네. 세포 핵에 들어있는 거랑 좀 다르고, 이거는 미토콘드리아는 되게 신기한 게,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있는 DNA를 분석을 해보면 아버지랑은 아무 상관없고, 나의 아버지랑은 상관없고, 어머니하고는 똑같아. 그래서 어머니의 이렇게 모계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 야, 핵 속에 있는 DNA하고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있는 DNA가 완전 달라. 완전 다른 거 보니까 이거 아주 먼 옛날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아마도 이렇게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생명체였던 것 같아. 그런데 얘가 세포에 들어와서 이렇게 에너지원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미토콘드리아 입장에서도 괜찮고, 이 우리 세포 속에도 굉장히 필요하니까 서로 이제 공생 관계가 돼서 아예 그냥 그때부터 이렇게 정착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거의 맞는 것 같아.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 그 두 가지가 그렇거든. 두 가지가 DNA가 원래 가지고 있는 핵 속에 있는 녀석이랑 달라가지고 걔네 둘 다 아마 외부에서 아주 먼 옛날에 세포 소기관으로 정착한 거 아니냐. 별도의 생명체에서 세포 소기관으로 들어왔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엽록체. 엽록체라고 하는 거는 동물 세포에는 없어요.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 세포에만 있죠. 하는 역할은 광합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포도당을 합성한다. 자, 그다음에 액포라는 게 나오는데 액포 왠지 느낌이 뭔 거 같니? 액포 이름만 들어봤을 때 액체가 들어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포자는 주머니 포자야. 그래서 액체가 들어있는 주머니라는 뜻이야.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물주머니처럼 생긴 그런 녀석인데 그림상으로 보면 그 식물 세포에 보면 액포가 커다랗게 이렇게 무슨 뭐 호수도 아닌 것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게 이제 액체로 차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액포는 왜 필요하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액체가 들어있는 주머니인데 왜 필요하냐면 식물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잖아. 세포벽이 있어서 세포 바깥이랑 이렇게 물질 교환하기가 썩 좋지가 않아. 아무래도 그냥 막만 있는 것보다 벽이 하나 더 있으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빼내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이 액포에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면서 생긴 노폐물이라든지 그러니까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를 여기다 그냥 저장을 해놓는 거야. 밖으로 못 내보내니까. 그렇다고 세포 내부에 그냥 놔둘 수는 없고 한 곳에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두는 거죠. 마치 추운 겨울날 저기 바깥에 있는 화장실 가기 싫어서 방 안에 요강에다가 볼일을 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야. 오케이? 자,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 세포에는 일반적으로는 잘 없고 동물 세포에는 있더라도 굉장히 조그만해. 식물 세포에는 상대적으로 엄청 크죠. 액포가 역할이 커요.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고 성숙한 식물 세포에서 크게 발달. 왜 성숙한이라는 얘기가 나오냐? 처음 딱 분열했을 때보다 얘가 지내면 지낼수록 자꾸 노폐물이 쌓이거든. 그래서 오래된 세포일수록 액포가 커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포막. 세포막은 말 그대로 세포를 둘러싸는 얇은 막이 되겠죠. 얇은 막. 그게 되고 세포막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밑에 이제 나올 건데 그 좀 이따 얘기하죠. 세포를 둘러싸는 얇은 막, 세포 모양을 유지하고 세포 안팎으로의 물질 출입을 조절을 합니다. 세포벽에는 식물 세포에만 있고 그리고 아주 두껍고 단단하다. 얘는 몸을 지지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해줘요. 자,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그림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정도 하고 이제 다시 본교재로 돌아오도록 하죠.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에서 별로 많이 안 늘어났지. 그렇죠?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추가가 됐을 거야. 그렇지? 어디? 음료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재 가지고 수학으로 잘 점점점. 자, 그다음에 이제 세포막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하죠. 이거 왠지 나 이거 세포막 이렇게 이중층으로 돼 있는 거 설명한 적 있지 않니? 없니? 나 왜 이렇게 이것이 바로 데자부인가? 설명했던 기억이 막 나지. 자, 거기 2번 세포막을 경계로 한 물질의 출입이라고 돼 있는데 얘네들이 세포막이 이렇게 있었으면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두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에요. 나눠져 있는데 걔가 분자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대가리가 동그랗고 꼬리가 두 개 있는 그런 식의 녀석들이 분자 하나들이 쭉쭉쭉쭉쭉 아주 빽빽하게 생겨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층에는 얘가 뒤집어져 가지고 대가리가 아래쪽으로 꼬리가 위로 나 있는 녀석으로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막을 이루고 있다는 건데 이게 뭔데요? 라는 거잖아. 인지질이라고 불러요. 요만큼 한 덩어리를 인지질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건 인하고 띄우고 지질이라고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이랑 지질이랑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동그란 대가리 부분이 인이야. 인이면 원소 기호로는 P죠. 영어로는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인이 동그라미 여기 대가리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질이야. 지질이 뭐니? 쉽게 얘기해서 지방이야. 지방을 보통 지질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윗부분 대가리 부분은 인이고 그 다음에 다리 쪽은 지질이니까 얘가 성질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이렇게 딱 닿았을 때 물이랑 기름이랑 잘 섞이냐 안 섞이냐? 안 섞이죠. 그래서 꼬리 부분은 물을 싫어해. 물의 반대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꼬리는. 그래서 소수성, 물을 멀리하고 싶어한다라고 해서 소수성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이 머리 부분 같은 경우, 인 같은 경우에는 물이랑 되게 친해.
물이랑 되게 친해가지고 여기는 꼬리는 소수성, 그다음에 이 머리는 인인데 얘는 친수성, 물이랑 친하다라고 해서 친수성을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쪽 아래쪽은 세포의 안쪽, 이런 게 막이 이렇게 쭉 둥그렇게 이렇게 있는 거거든. 막이 있는 거니까 요 안쪽은 세포 안쪽이라서 수분이 많아요. 수분이 많고, 그다음에 요거보다 이제 바깥쪽은 이제 세포 바깥이 되는 거잖아. 세포 안이랑 바깥이랑 둘 다 물이 많아. 우리 몸에 물이 참 많죠. 물이 참 많기 때문에 둘 다 물이 많은데 그 둘 사이의 경계를 내주기 위해서는 소수성 부분으로 이렇게 쫙 한 층을 둘러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과 바깥을 구분을 할 수 있고 물질이 완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요런 것들이 쫙 연결돼서 되어 있고요. 잠깐만, 그러면 세포막이 반드시 이렇게 뭐 세포 안과 밖을 무조건 막는 건 아니잖아. 물질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걔는 어떻게 통과를 하느냐? 아주 크기가 작은 분자 같은 경우에 기체 같은 것들,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분자 크기가 되게 작아. 되게 작아서 요 틈 사이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등치가 큰 아까 얘기했던 뭐 포도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 포도당 또 뭐 있냐? 뭔가 있는데 포도당 단백질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요 틈 사이로는 못 지나가요.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질층이 쫙 있는데 그 옆에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커다랗게 단백질 덩어리가 하나 툭툭 박혀 있어. 박혀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거기 뭐라고 써 있냐? 단백질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툭툭 박혀 있죠. 이걸 보고 단백질 통로라고 불러요. 단백질 통로라고 불러서 얘는 단백질인데 되게 신기한 게 특정한 자기하고 딱 맞는 녀석이 왔다. 그러면 열어서 통과시켜주고 자기랑 잘 안 맞는 녀석이 왔다 그러면 이렇게 닫아버려. 통로를 닫아버려서 통과를 못 시키고 선택적으로 투과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얘는 단백질입니다. 막단백질이라고 그래요. 막에 들어있다고 해서 막단백질. 그리고 뭐 이게 단백질 통로 역할을 해준다라고 해서 꼭 단백질만 통과시키는 건 아니고 무기염류, 뭐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도 요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세포 안 밖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거기 설명되어 있는 걸 좀 보도록 하죠. 자, 세포막의 구조는 구성 성분이 두 가지인데 인지질 이렇게 그 대가리에 꼬리 달려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이 기본인데 왜 이중층이라 그랬냐? 위에 한 층, 아래 한 층 해가지고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자, 인지질 이중층은 인지질의 친수성 부분이 대가리 부분, 인 부분이죠. 세포막 양쪽 바깥으로 배열되고 물이랑 닿는 부분으로 배열되고 소수성 부분, 물이랑 친하지 않은 부분이 안쪽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배열을 해서 구분을 해준다라는 얘기고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에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음. 전부 다 관통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파묻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기능은 뭐냐?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서 선택적 투과한다는 게 뭐냐면 와서 너 얼굴 보고 응, 넌 통과, 아니야, 넌 됐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야. 누가 선택을 하냐? 단백질이. 이게 막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닌 거지. 엄청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 단백질마다 잘 통과시키는 거, 잘 안 통과시키는 게 다 달라. 달라서 특정 통로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통과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물질의 종류, 크기 등에 따라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다르게 일어난다라고 돼 있고요. 자, 두 번째 갑자기 확산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확산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이제 요거에 확산이라 그러면 처음 듣는 말은 아닐 거야. 어떨 때 확산이라는 표현을 쓰니? 저기 있는 무슨 방향제에서 냄새가 방 안으로 쫙 퍼질 때 아주 유식한 말로 향수 냄새가 확산하고 있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쓰이거든. 그래서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용어 자체는 기체나 용액 속에서 물질 분자들이 농도가 균일해질 때까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자, 생각해보자.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는 없어. 그냥 가만히 냅두면 지들 스스로 농도가 균일해질 때까지 움직이는 거. 그걸 갖다가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필요 없이 가만히 냅두면 그렇게 확산이 일어난다라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반대로 그대들이 2학년이 돼서 이제 생명과학 1을 하게 되면 무슨 뭐 능동수송이라는 말을 듣게 돼요. 능동수송이라 해서 그거는 오히려 농도가 더 높은 곳으로 자꾸 막 이렇게 농도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건데 그거는 아까 여기 나왔던 ATP를 사용해 가면서 에너지를 사용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 움직이는 거 그런 것들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확산은 에너지 사용하는 거 아니고. 자, 그래서 에너지 소모 없이 농도 차이에 의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한다라는데 1번 보니까 인지질이 이중층을 통한 이동, 요 사이로 이제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기체 분자와 같이 크기가 매우 작은 물질,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인지질 이중층 사이사이로 이렇게 기체 분자들은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막단백질, 얘를 통한 이동인데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이나 아까 뭐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이런 것들 이나 아니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과 같은 물질, 얘네는 등치가 커서 요 틈 사이로 못 가고 막단백질을 통해서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혈액 속의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막단백질을 통한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거 삼투. 삼투도 아마 어딘가에서 들어봤을 때 삼투압이라는 말 들어봤니? 삼투압. 삼투압. 일상생활에서 이걸 느낄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은 뭐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김치를 담근다고 하면 김치 담그는 거 본 적 있니? 보면 제일 먼저 배추를 사와서 씻죠. 물에다가 뭐 이렇게 흙도 좀 털고 이제 바깥쪽 것 좀 떼내고 그 다음 단계가 뭐니? 절이지. 소금을 이제 촥촥촥 뿌린단 말이야. 촥촥촥 뿌려놓으면 그리고 나서 좀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배추가 엄청 싱싱하게 이렇게 있다만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숨이 푹 죽으면서 찌그러지죠. 찌그러지고 팍팍 이렇게 막 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세포 속에 있던 물이 요 세포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요 안에 물이 많았어. 물이 많았는데 바깥쪽에 소금이 농도가 너무 높은 거야. 바깥쪽 소금 농도가. 그러니까 요쪽 안쪽은 물이 농도가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요쪽은 농도가 굉장히 높은 소금물이 존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야 물이 너무 많아. 물이 부족하네? 물이 적은 쪽으로 이동하자 라고 해가지고 물이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액체를 갖고 있어서 튼실했던 세포들이 물이 빠져나가면서 쭈글쭈글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숨이 팍 죽어버리는 게 삼투 현상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투 현상의 정의 자체는 중요한 거는 용매, 물이 움직인다는 거. 물을 보고 보통 이제 용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용매가 용액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것. 그걸 갖다가 삼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요한 건 소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이 움직인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두 용액의 농도가 다를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 분자가 이동하는 현상. 반드시 용매가 이동하는 거야. 자, 콩팥의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의 재흡수가 일어나거나 토양에서 식물의 뿌리털로 물에 흡수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삼투 현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동물이랑 식물이랑 달라. 왜 그러냐면 여전히 이것도 식물의 세포벽이 있기 때문인데 식물의 세포벽이 있다 보니까 나 식물세포야. 식물세포인데 바깥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졌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빠져나가겠죠.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얘네들이 세포벽 때문에 얘가 이 세포가 자체가 파괴가 되지는 않는데 쭈글쭈글 그러니까 세포벽이랑 세포막이 떨어져 버려. 평상시에는 이제 세포막이 있고 그 바깥에 바로 이렇게 세포벽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거든. 근데 안쪽에 있는 세포막이 이렇게 수축해 버리니까 세포벽이랑 세포막이랑 이렇게 떨어져요. 세포막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쭈그러드는 거지. 세포벽은 그대로인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게 바로 아까 배추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현상이지. 반대로 이쪽이 농도가 높고 이쪽이 농도가 낮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농도가 이쪽이 바깥이 낮으면 물이 안쪽으로 자꾸 들어가겠지. 자꾸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빵빵해지고 싶었는데 세포벽이 있어서 별일이 없어요. 별 변화가 없어요. 식물세포 같은 경우 농도가 바깥이 높으면. 그런데 동물세포는 어떻게 되냐?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고 그냥 세포막이 다야. 그러면 바깥이 농도가 높다고 해보죠. 소금물 농도가 높아. 그러면 물이 어디로 이동하겠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얘가 뭐 쭈글쭈글해지는 건 똑같아. 쭈글쭈글해지는 건 똑같은데 그렇죠? 쭈글쭈글해지는 건 똑같고 반대로 소금물 농도가 낮다. 사실 이거 낮은 거부터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낮은 게 임팩트가 있거든. 자, 바깥이 더 농도가 낮으면 물이 안쪽으로 막 들어가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다 물을 넣었어요. 아무리 넣어도 계속 물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주머니가 어떻게 되죠? 터져요. 세포가 터져버려. 세포가 터져버리고 그대들이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이제 그 라면을 먹고 자요.
라면을 먹고 자면 세포 바깥에 소금물 농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세포들이 물을 막 내놔요. 물을 내놓으면 어디로 가느냐? 체액으로 존재를 하게 돼. 체액으로 존재를 하게 돼서 세포 사이사이에 액체가 많이 존재를 하게 되고 팅팅 붓게 되는 것이야. 이것도 삼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무슨 뭐 저장액, 고장액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저장액이라는 건 뭐냐면 농도가 낮은 용액을 저장액이라고 하고 농도가 높은 용액을 고장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장나는 액체 아니고. 재밌죠? 재미없나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 단어의 설명은 어느 정도 했는데 하나만 더 보고 가면 50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라는 거 표가 하나 있어요. 원핵세포, 진핵세포가 뭔지 들어오는 봤죠? 3학년 제일 마지막 또 시험에 뭐 무슨 뭐 원핵생물계, 진핵생물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있었는데 자 그래서 원핵세포가 뭐냐면 원시적인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 즉 핵막이 없어. 핵막이 없어서 DNA가 그냥 세포질 안에 쭉 이렇게 풀어져 있는 굉장히 원시적인 녀석들이죠. 그리고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도 없어. 뭐 핵막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있겠어. 그쵸? 그 다음에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핵막이 있는 녀석을 진핵세포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DNA가 항상 핵막에 둘러싸여서 염색 사이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얘네들은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진핵생물이 더 진화된 녀석들이에요. 우리 인간도 진핵생물계인 거죠. 그죠? 원핵생물계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진핵생물계였어. 기억이 나겠죠? 자, 그다음 공통점은 얘네들 둘 다 일단 DNA를 갖고 있어. DNA를 갖고 있고 세포라고 하면 생명체라고 하면 반드시 자기랑 닮은 그런 새끼를 낳고 싶어 하는 거니까 자 DNA를 복제해서 증식을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리보솜은 있어요. 그냥 세포 소기관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다는 거거든 원핵생물에. 그래서 리보솜은 둘 다 있어. 둘 다 있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고 그래서 이게 분열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야. 단백질 합성을 해야 자기 닮은 녀석을 만들어내겠지. 자, 그 정도까지 보고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문제를 풀도록 하죠. 빠밤. 1번. 그림 가와 나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아무리 순서 없이 나타냈어도 어느 게 식물세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가가 식물세포겠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세포벽이 존재하고 엽록체가 존재하고 또 한 가지만 더 쓴다면 액포가 발달되어 있다. 또 하나 더 써줄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물주머니 같이 생긴 녀석이 액포죠. 자, 그 다음에 기역에서 디귿 중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일단 이름은 뭐니?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곳의 이름. 그렇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고 거기에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떻게 생겼었죠? 이 동물세포에서 보면 되니까 A가 미토콘드리아에 해당하겠죠. 여기 뭐 둥그렇게 집신벌레 비슷하게 생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기역에서 디귿에서 고르라 그랬냐? 그러면 기역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세포 소기관 A에서 C의 이름을 쓰시오. A는 미토콘드리아, B는 뭘까요? 지웠네? 골지체가 B고요. C는 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림은 물에 담가두었던 배추를 소금물에 넣었을 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숨이 죽었네요.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뭐 삼투 현상에 의하여라고 하면 너무 간단하고 어디에 있던 물이 어디로 갔니? 배추의 세포 속에 있던 물이 외부로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소금물 용액 쪽으로 빠져나갔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삼투에 의해 빠져나갔다 정도로 해주면 되겠어요. 삼투 현상에 의해 외부로 빠져나갔다. 그래서 이렇게 숨이 팍 죽어버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3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1번. 원핵세포에서는 원핵세포면 원시적인 녀석이죠. DNA와 리보솜을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원시적이라도 DNA랑 리보솜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죠. 다음에 진핵세포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핵막이 있다. 우리 인지질 이중층 왜 배웠어? 얘가 세포막이고 핵막이고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들도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 막을 가진 녀석들이 있어. 가끔 단일막 가진 녀석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외우는 거는 내년에 외우도록 하고요. 일단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핵막이 있다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는 모두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한다. 맞죠.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은 확산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고 아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맞고. 적혈구는 동물세포죠? 적혈구를 고장에게 농도가 높은 곳으로 넣으면, 농도가 높은 곳이 있는데 거기다 적혈구를 띡 넣은 거야. 그럼 적혈구 안에 있던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농도가 낮은 곳에서, 그러니까 반대로 반대로 얘기하면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는 것이야. 농도가 높은 게 물이 적은 곳이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쭈글쭈글해진다고 했죠. 그러면 터지는 건 아니야. 터진다는 건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터지는 거거든. 그래서 쭈그러든다라고 해야지 터진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X입니다. 6번 포도당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세포 안팎으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포도당 얘는 큰 애잖아. 기체 분자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지. 포도당은 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왔다 갔다를 하게 됩니다. 훌륭해요. 훌륭하니까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재밌지 않냐? 세포 소기관? 그래. 알았어. 다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자지 마. 참, 얘야? 시험 잘 봤니? 뭐예요? 뭘 뭐야? 내가 뭔 거? 내가 뭘 물어보겠어? 점수 안 났어요. 어? 탐구 점수 안 났어요. 뭔 소리야? 탐구 점수 안 났다고. 채점을 했겠지. 답안지 다 줬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니? 아니 그냥 점수만 궁금할 뿐이야. 등급이 중요한 건 아니지. 물론 등급 중요하긴 하지만 나중에 나오면 보면 되고. 50점 만점? 아니 수학 말이야 수학. 아유 이 친구 뭐 자꾸 과학으로 이렇게 딴청을 하고 그래. 수학 완전 못 봤는데. 왜 몇 점 예상해? 저랑 흥정하나요? 몇 개 틀렸는데? 나 완전 많이 틀려. 나 수준은 사람짜리 다 틀려. 나 10개 틀려. 60점? 67점. 오, 잡은 거예요? 3등급이겠군. 네. 나 4등급일걸? 수학? 잘 봤다가 소리하고 있네. 4등급일 것 같은데? 이 친구들. 76등이면 잘 67점이라잖아. 다른 친구들 아 그래. 은채는? 아니 너는? 내가 왜 은채 점수를 물어보고 있냐 너한테. 너는? 너 코멘트냐? 나 영어도 3등급. 너 영어 많이 틀려? 나 영어 83점. 나 찍은 거 다 맞아? 아니 다 맞은 건 아닌데 완전 많이 맞아. 영어 내가 그러면 나 63점이라니까. 83점이라고 내 언제? 83점. 너 영어 83점이라고 했잖아. 63? 아, 뭐야? 많이 맞았어. 아 그래? 나 국어 영어 영어 4등급. 4등급. 너 국어 몇 개 틀려? 그거? 나몇 점이지? 친구들. 앞으로 이제 그 이번이 중학교 거 나오는 마지막 모의고사고 그다음부터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만 나오거든. 진도별 모의고사라 가지고 80점대가 그러니까. 이거군요. 세원이가 앞으로는 5개 틀렸는데? 잘해보자꾸나. 5개 틀리면 좀. 그럼 뭐다. 오야 그래도 수학에 그렇게 도형이 퍼부은 거 치고는 잘 봤다. 나 2, 3등급. 물론 뭐 다른 애들은 더 잘 봤으니까 3등급이겠지만. 아, 4개 맞아. 어? 맞아? 몇 개 있지 문제가? 20. 어때요? 다 찍었나? 어때요? 하나 빨리 우리 살짝 얘기해봐. 나 과학도 잘 봐. 나 과학 3등급. 3등급이야? 오 훌륭하네. 뭐예요? 65점 넘는다는 얘기네. 66점 넘는다는 얘기네. 한국사는? 한국사? 60. 나 한국사 1등급. 저 실점. 67점? 한국사 몇 개 틀려야 돼? 왜 이렇게 미심쩍지? 그건데 뭐 이렇게 뜸들이면서 얘기해. 그냥 저도 67점이에요 이렇게 한마디 던지면 되지. 잘 어떻게 봤구만. 8개만 맞을 수가 있어? 잘 봤구만이 아니고 잘 봤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님들 과학? 1등급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쌤 저 이번에요. 지수 너뭐 물어봤지? 저 이번에요. 원래 영어 1등급 나오는데요. 시간수도 40점. 마킹 실수해서 40점 한 문제 더 1등급, 틀려서 50점 2등급 만점. 나왔어요. 괜찮아. 그거 뭐 절대평가는 한 뭐 3등급 나와. 90점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같이 점 했을 때 딱 90이었는데요. 마킹 실수해서 87점. 어떻게 90점이? 영어? 영어? 너 나중에 수학도 90점 좀 맞아오고 그래. 수학 90점이면 1등급 맞으면 1등급 돼요. 90점이면. 아니야 근데 시험이 좀 쉽게 나오면 90점도 1등급 안 될 수도 있어. 또 문과니 이과에 따라서 좀 다르고. 어떻게 영어 그렇게 많이 1등급 맞을 수 있는 방법 아주 쉬워요. 20번, 21번, 29번, 30번 중에
적어도 2개 이상 맞고 나머지 다 맞으면 돼. 그 뭐가 쉬워요? 쉽죠? 쉽죠? 그리고 이 동영상 보면은 앞부분에 문제 풀이 순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놓은 거 있거든? 몇 번부터 풀고 몇 분 내에 풀고 뭐 이런 거 얘기해 놓은 거 있어. 오늘요? 그대 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했었거든? 동영상 오늘 아니 내일 올릴 거거든? 내일 올리면 좀 봐. 사회가 뭐지? 사회가 뭐? 아 윤리나고. 뭐 그런 거야. 1번부터 10번까지는 7분에서 8분. 그 다음에 점프 뛰어가지고 중간에 건 쳐다보지도 말고 22번으로 바로 가라. 22번부터 25번까지 먼저 풀어라.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1번부터 20번까지 푸는데 20번은 어려우면 좀 제껴놔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이제 주관식에서 그 다음에 오는 녀석들 3개 28번까지를 풀어라. 뭐 그런 얘기들이야. 그래서 거기는 각각 몇 분 정도씩 써라. 뭐 그런 얘기를 해놨어. 보시면 되겠어요. 29번하고 30번 이거는 한 문제당 거의 한 15분, 20분을 잡고 잡고 해야 되는 거거든. 나중에도 마찬가지야. 계속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항상 그래. 1번부터 10번은 진짜 쉬운 문제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주관식에 가서도 22번부터도 엄청 쉬운 것들이 서너 개가 나와요. 그 앞에 거랑 비슷한 난이도에 그런 것들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되고 빨리 풀어야 돼. 그거 가지고 이렇게 또 한참 이렇게 막 전개 한참 하고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29번, 30번에 시간을 투자를 못 하는 거지. 시험 보기 전에 얘기할 걸. 시험 보기 전에 얘기해 줄 걸. 그랬으면 적어도 1번부터 10번까지라도 열심히 풀었을 텐데 라고 어제 생각했지. 준서야, 수학 1번부터 10번까지는 다 풀었니? 어제 시험에? 네가 풀었잖아. 내가 풀었어요? 그거 못 풀었어요. 3대 도수 그거 있는. 아 그거? 나 그거 풀었는데. 둘 다 0.3이잖아. 나도 문제 봤어. 0.3인데 그거 30%라는 거잖아, 그게. 그래서 다 해봤는지 30%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뭐 마이너스 30. 20개인가 있는 자, 거 1번, 2번 마이너스 30을 마이너스 15 거기다가 삼각형이 25개? 아예 사각형. 아 사각형 그거 주사위 2번 던지는 거야. 그거 물티 잘못 줘가지고 15 이상일 때 딱 15만 해가지고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문제를 앞으로 제일 노력하세요. 나 영어를 진짜 그래서 아마 어제 또 이제 20번, 21번 붙잡고 있다가 뒤에 주관식 쉬운 거 있는 줄 모르고 주관식 제대로 못 풀고 그랬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주관식 싫은 거 있었는데 앞에 동영상 내일 올리면 봐봐. 앞부분에 얘기 좀 해놨어. 뭐부터 풀라고. 뭐 대충 시험 한두 번만 보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렇지 뭐. 그 사전 문제 다 풀었고 나머지는 아, 주하니까 단합성 앞에 두개 문제 따라 드렸을 거예요. 아 맞아 48, 20인 그거 그거 맞아. 그거 2차 함수 두개 이렇게 나와가지고 3개 나와가지고 웰비 구하는 거. 나 그거 아예 포기. 그게 뭔데? 문제 보고 안 해. 나 주관식 문제는 못 봤다. 그거랑 이제 객관식만 풀이해서. 그거 다 틀려. 난 객관식만 그거 풀이해서. 맞아. 여러분 계속 해볼까요? 1분만 있다 계속 하도록 하죠. 그 삼각형 나와갖고 여기는 18 뭐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어제 이제 시험 봐온 결과를 보고 충격을 먹고 아 빨리 중간고사 준비나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영어 쌤도 나하고 있으면 해요. 점수 많이 보고 시험 보고 성현도 못 봐. 당연히도 아 충격적이었어. 야 1등고 영어가 뭐 뒤에 다 찍었대. 우리 반에. 어떻게 1등인 거 어떻게 알아? 아 입학 성적이? 네. 에이 그런 거 믿지 마. 믿지 마. 믿지 마. 아니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또 성적이 또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 처음에 이제 포지셔닝을 잘해야 돼. 첫 시험. 근데 어제 본 시험은 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번에 중간고사를 좀 잘 봐야 된다 그렇지. 첫 시험을 잘 보면 계속 잘 볼 수 있어. 첫 시험을 망가지면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독설. 귀엽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게 진짜 힘들어. 처음에 한 10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상위 한 20% 이내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유지하기는 쉬워도 밑에 한 50% 이하였다가 20%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진짜 힘들어. 올라갈 때밖에 없다 이런 거 없어. 떨어지는 건 쉬운데 올라가는 건 더 힘들어. 당연한 얘기인가? 누구나 알고 있지. 그래,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죠. 오, 나 다 녹음됐네. 쉬는 시간에 노가리 깐 거. 자, 보면 52페이지를 봐주시죠.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이 생물 쪽에서 이제 화학과 관련되는 얘기를 조금 해보자는 얘기죠. 자, 먼저 물질 대사라는 게 나와요. 물질 대사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원효 대사 이런 것도 생각나는데 그거 아니고 이 대사라고 하는 게 영어로 하면 트랜잭션이야. 트랜잭션. 무슨 뜻이니? 나 그거 거래라고 배웠어. 거래. 맞아, 거래. 거래를 다른 말로 이제 대사라고도 해요. 거래가 뭐야? 주고받는 거지. 주고받는 건데 이 경우에는 물질을 합성한다, 분해한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금 얘기한 것 중에 어떤 얘기했는데 간단한 녀석, 간단한 물질들이 합쳐져서 복잡한 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복잡한 녀석이 간단하게 분해가 될 수도 있어.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나요.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면은 간단한 녀석들,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모여가지고 에너지를 받으면 포도당이 되잖아. 포도당 화학식 아니 혹시? 몇 번 쓴 것 같기도 한데 포도당 그릴 때 보통 어떤 식으로 그렸었어? 뭐 문제 보기 같은 데 나올 때 육각형으로 육각형이 왜? 자, 육각형으로 나오죠?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네. 포도당을 보통 육각형으로 표현하거든. 육각형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 포도당의 주성분은 초야, 초. 그치? 탄소, 수소, 산소인데 그 중에서 탄소가 정확하게 6개가 들어있고 걔네들이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꼭지점 부분에 존재하는 그런 식으로 분자 구조가 돼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육각형으로 그리는 거야, 포도당은. 그래서 포도당은 화학식이 뭐냐면 탄소가 6개고요. 수소는 12개고요. 산소는 6개예요. 야, 화학식 중에 이렇게 뒤에 숫자 크게 붙어 있는 거 처음 보죠.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야. 굉장히 간단한 거고 웬만한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은 여기 막 수백, 수천씩 막 이렇게 붙어요, 숫자가. 그거는 알 필요 없고 일단 포도당이 C6, H12, O6라는 거 이 정도는 기억해 둘만 하겠지. 어쨌든 얘가 이산화탄소나 물보다는 복잡한 구조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간단한 녀석이 복잡한 거 되는 거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얘가 광합성이 있고 이런 방향으로 일어나는 애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동화작용이라고 불러요. 동화작용.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화작용. 그러면 이제 그 반대쪽 복잡한 녀석이 간단한 걸로 바뀌는 거 이거 정확하게 이 광합성의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건 뭐야?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랑 물로 분해되는 거지. 호흡이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호흡이 있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화작용이라고 불러. 이화작용. 자, 그러면 거기 있는 교재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물질 대사는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효소가 관여함. 거기서 이제 효소 하나 동그라미를 좀 해줘요. 효소. 그런 얘기 못 들어봤냐? 이 어머니께서 효소를 가지고 뭐 이렇게 건강식품을 만들어 주셔서 아들아 이거 한 잔 먹고 가야지 이렇게 준다든지. 효소라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들어본 적 있지 않아? 뭐 이렇게 뭐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거 버릴 때 보면 거기 스티커 이렇게 붙어 있죠. 악취가 날 때는 EM 효소를 뭐 구입해서 어디 부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단 말이야. 안 봤군요. 그런 것들이 효소인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잘 일어나게 해주는 촉매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효소예요. 자, 그 밑에 이제 동화작용, 이화작용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동화작용은 물질 합성 과정, 즉 저분자 물질이라는 게 간단한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고분자 물질로 가는 방향인 거죠.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간단한 녀석이 복잡하게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반드시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화작용, 복잡한 녀석이 간단하게 갈 때는 항상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호흡할 때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는 포도당에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되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그런 것이죠. 자, 동화작용, 이화작용에 대해서 거기 표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러면 효소라는 게 뭐냐?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생체 촉매, 몸속에서 사용하는 촉매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촉매라는 말은 처음 듣는 건 아닐 거고 촉매가 해주는 역할이 뭐였죠? 반응을 꼭 잘해주는 것만 촉매라고 하진 않아. 그러니까 반응 속도를 조절을 해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반응에 참여를 하는 건 아니야. 실제로 자기가 들어가서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재료로 사용되는 건 아니고 반응이 일어나도 촉매 자체는 변하지 않지. 그런 그게 이제 촉매야. 촉매 정의가 뭐냐면
자기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조절해주는 물질. 그게 바로 촉매야. 그래서 아까 이제 조절한다 그랬으니까 빠르게도 되고 느리게도 된다 그랬잖아. 보통 이제 빠르게 하는 것만 이때까지 배워오긴 했는데 빠르게 하는 걸 그래서 정촉매라고 불러. 정촉매. 발을 정자 써가지고 정촉매라고 하고 반응을 느리게 하는 촉매도 있거든. 부촉매. 그거 들어봤니? 여기 예. 적혀 있어요. 아 그래? 아 그래. 그래서 아니 또 내가 전에 얘기한 줄 알고 그래서 반응이 느리게 하는 촉매도 있는데 걔네들을 보고 부촉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준서 교재가 없나요? 아이 친구 그럼 빨리 휘성이 옆에 가서 휘성아 좀 같이 보자 이렇게 했어야지.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어서 아니면 이쪽으로 좀 이렇게 붙이든가 뭐 방법을 좀 써봐요. 어휴 이러니까 대박만하게 나오네. 오 쿨하게 몸만 가는데? 그래.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화학 반응은 모든 화학 반응은 성민 혹시 잘 안 보이니? 아, 괜찮아?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와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모든 화학 반응은 에너지의 출입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런 이화작용 말고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 아까 에너지가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별로 안 들어온다. 조금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죠? 광합성이 햇빛 없으면 광합성 안 일어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건데 이 효소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을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생으로 하려면 그거를 낮춰준다는 거지.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최소의 요구량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해. 이 반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다라는 의미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높이를 그 양을 줄여주는 게 바로 이 촉매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고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효소라는 게 촉매 비슷한 거군 이라고 이렇게 감을 잡았을 텐데 한 가지만 좀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효소라는 게 동화작용에는 거의 대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효소라는 녀석은 또 특징이 뭐냐면 기질특이성이라는 게 있어. 기질특이성. 뭔가 이름만 들어도 되게 특이한 것 같긴 한데 뭐가 특이하대? 기질에 따라서 특이한 성질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기질이라는 게 뭐냐면 한 종류의 효소는 한 가지 반응에서만 효소의 역할을 해주지 다른 반응에서는 그냥 뭐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보다도 못한 정도로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단 한 가지 반응에 대해서만 효소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게 보통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 중간에 이거 무슨 뭐 열쇠 쪼가리도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거기에 이빨이 딱 맞아야지 반응이 일어나지. 조금이라도 모양이 다르게 생긴 거기 하트처럼 생긴 녀석은 들어가려고 보니까 X 표시해놨지. 그러니까 거기 생긴 모양이랑 딱 맞는 녀석한테만 얘가 효소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거 외의 녀석한테는 전혀 반응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마치 열쇠하고 자물쇠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물쇠마다 딱 맞는 열쇠가 하나씩 있는 거잖아. 다른 열쇠는 아무리 넣어도 자물쇠가 안 열리는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게 기질 특이성입니다. 자, 효소의 작용은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반응물과만 결합을 하고 그래서 뭘 하느냐? 활성화 에너지의 높이를 낮춰줘요. 100 필요했던 거를 효소 들어가면 한 20만 있어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효소의 역할이고요. 반응이 끝나면 얘는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건 아니잖아. 촉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해요. 반응이 끝나면 반응물 넌 저리 가. 난 다시 다른 녀석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효소의 작용에 그러면 영향을 주는 요인. 실제로 반응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라는 그런 얘기인데 일반적인 대부분의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은 것보다는 온도가 높은 게 반응이 잘 일어나. 그렇지? 뭐 시간을 보고 있나요? 친구? 자, 그래서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 얘네들 효소의 정체도 사실 무기물질이 아니라 단백질이거든. 우리가 단백질 아까 어디서 만든다 그랬어? 세포 소기관 중에서 리보솜에서 만든다 그랬죠. 리보솜에서 만들어가지고 세포 바깥으로 내뿜다 그랬지. 내뿜어가지고 걔네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효소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포 바깥으로 나와서. 그래서 단백질이므로 온도하고 pH, 수소이온 농도에
이게 뭐죠?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온도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체온 정도일 때 반응이 제일 잘 일어나. 그거에 맞춰져 있는 거지. 체온 정도일 때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온도는 그렇고 pH는 효소마다 천차만별이야. 이건 뭐 특별히 잘 일어나는 pH 이런 건 없어. 항상 중성에서만 잘 일어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위장에서 소화 효소 작용은 당연히 산성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그런 녀석일 것이고, 왜? 윗속이 굉장히 강한 산성 상태잖아. 위산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거 좀 더 내려가서 이제 뭐 12지장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약한 염기성이란 말이야. 염기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 활동할 수 있는 효소들, 그러니까 그 정도 pH에서 염기성에서 활발한 그런 효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는 체온 정도, pH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기질 특이성이라는 설명이 이제 나오는데,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한다.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몇 당으로 분해하지만 단백질이나 지방은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도 아밀레이스가 나오니까 약간 좀 효소가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니? 들어본 듯한 효소? 소화 효소들이 다 효소야. 효소. 자, 그다음에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고 촉매작용을 반복해준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효소에 의한 생명활동. 거의 좀 약간 과장하면 모든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이 다 효소가 있어야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야. 빛에너지를 이용한 광합성, 세포호흡을 통한 에너지 생성, 영양소의 소화, 혈액의 응고, 해독작용 등과 같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반응들은 모두 효소에 의해서 일어난다. 거기 갑자기 카탈레이스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이름이 카탈레이스 이렇게 써있지. 그대들이 알고 있는 혹시 소화 요소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첫 번째 건 얘기해 볼게요. 아밀레이스, 트립신, 또 소화 요소 그런데 이게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가 보죠? 라이페이스, 펩신, 펩신. 요 정도만 일단 가죠. 요 정도만 가면, 자, 소화 요소 또는 효소라고 하는 녀석들은 이름이 규칙성이 있어. 보니까 지금 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 뭐 에이스. 이게 레이스고 페이스라서 에이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뭐 자음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에이스로 끝난다는 거. 그 다음에 또는 신 이렇게 끝나는 거. 트립신, 펩신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다 효소들이라고 보면 돼. 그런 거 나오면 아, 얘는 효소구나. 두 가지 종류 이름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 이게 영어로 쓰면은 레이스가 이렇게 써요. 뭐 앞에는 좀 다른 거 있고 이걸 레이스라고 읽는 거지. 그래서 내가 배울 때는 옛날에는 카탈라아제 이렇게 읽었어. 라아제. 그다음에 아밀레이스도 아밀라아제, 라이페이스도 리파아제. 심지어 라이도 아니야. 리파아제 이렇게 배웠었어요. 영어는 그대로인데 읽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지. 그 사이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탈레이스도 이제 효소인데 얘는 하는 역할이 뭐냐? 생체 내에서 독성이 강한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가 소독약으로 쓰이잖아. 소독약으로 쓰이는데 얘네들이 이제 물과 산소로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그때 산소 발생할 때 그 살균 효과를 내는 거거든. 몸속에 그런 게 있으면 안 좋아. 왜냐하면 이 살균 효과라는 게 세균을 죽이는 거지만 어쨌든 멀쩡한 세포들도 상한단 말이지. 세포막 자체를 이제 녹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속에 과산화수소가 있으면 안 좋은데 얘네들을 분해하는 화학 반응에 작용하는 효소이며 주로 어디서 많이 존재하냐면 간에서 이런 독성 물질들을 많이 이제 분해를 하고 다른 물질로 바꾸고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간세포에 카탈레이스가 많이 존재를 하고 간세포, 감자세포 이런 것들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이게 꼭 이 과산화수소만 이렇게 바꾼 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좀 안 좋은 물질들을 녹여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요. 자, 갑자기 카탈레이스는 왜 나왔을까? 문제에 그런 거 비슷한 거 하나 나올 거라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효소라고 하면은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배를 갈아서 넣은 양념에 고기를 재워두면 고기가 부드러워짐 뭐 이런 거 얘기 있는데, 불고기 같은 거 만들 때 연육 작용하려고 이렇게 소고기들이 되게 질기거든. 특히나 이렇게 우둔이라고 해서 소고기의 이 엉덩이살 부분을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불고기를 하게 되면 질긴데 거기다가 이제 양념을 할 때 과일을 갈아 넣죠. 과일을 갈아 넣는데 연육 작용 제일 잘 되는 건 키위가 제일 잘 되고 그 다음이 파인애플. 배는 사실
좀 순위가 좀 낮긴 해. 낮긴 하고. 그래도 뭐 파인애플이나 배나 이런 거 쓰면 좀 이렇게 고기가 부들부들해지는. 키위 같은 거에 갈아가지고 양념하고 나서 한참 냅두면 고기가 형체도 없어져. 익히면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 돼. 고기죽. 그래서 키위는 조심스럽게 써줘야 해요. 이 얘기 왜 하느냐? 내가 됐어. 자, 시간 아까우니까. 자, 발효식품, 된장, 김치, 막걸리 이런 것들 만들어 다닐 때 발효할 때도 다 이 효소가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효소가 하는 역할을 뭐라고요? 반응이 잘 일어나게, 빨리 일어나게, 쉽게 일어나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쉽게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산업, 환경, 의학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53페이지 보면 왼쪽 편에 효소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서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 그 그래프 별건 아니고 Y축을 보니까 에너지라고 돼 있어. 필요 에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X축에는 반응의 진행인데 걔가 반응물이 처음에 있었던 것이 점선으로 돼 있는 녀석은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야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그래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녀석은 효소가 있을 때는 이제 조금만 올라가도 반응이 일어나는 걸로. 그래서 반응의 이 문턱 에너지 또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낮아진다는 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프도 문제에서 가끔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4번. 그림은 광합성과 세포호흡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광합성과 세포호흡 중 하나이다. 자, 가를 생각해 보니까 CO2랑 H2O가 들어가서 포도당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게 광합성인가요? 호흡인가요? 광합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빛에너지가 들어가는 그런 그림도 보여.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CO2, H2O로 되니까 호흡인데 그 과정에서 열이랑 ATP가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그럼 가가 이제 광합성, 나가 호흡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기억. 가는 동화작용이다. 광합성은 동화작용이다. 맞죠? 복잡한 물질이 되는 거니까 동화작용 맞고요. 동물에서 가가 일어난다. 동물에서 광합성 안 일어나죠. 니은은 틀렸고. 디귿. 가와 나의 반응에 모두 효소가 관여한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4번은 3번이 되어 있고요. 5번에 감자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거름종이에다가 감자즙에 넣어서 충분히 적신대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를 비커에 넣고 비커에 감자즙에 적신 거름종이를 넣은 후 거름종이가 수면까지 떠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과산화수소를 부으면 그 종이에 점점 이렇게 공기방울들이 붙기 시작을 해요. 공기방울들이 종이가 있으면 툭툭툭툭 아래쪽에도 위쪽에도 막 생겨가지고 표면에 생기거든. 그러면 얘가 공기방울들이 얘를 어느 정도 둘러싸게 되면 얘가 점점 떠올라. 왜? 공기방울들이 올라가고 싶은데 걔네 이 종이에 붙어 있으니까 종이까지 같이 이렇게 달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둥둥 뜨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붙어 있는 이 기체 방울이 무슨 기체일까라는 그런 얘기죠. 자, 뭐겠어요? 과산화수소가 분해될 때 뭐랑 뭐로 분해되죠? 와 물, 산소와 물로 이렇게 분해되기 때문에 그 공기방울들은 산소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해줄 수 있겠어요. 자, 일단 1번 이 실험에서 반응물은 무엇인가? 성민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어요. 이 모든 화학 반응 같은 경우 화학 반응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는 것이야. 그러면 과산화수소는 H2O2죠. 그리고 물은 H2O요. 그 다음에 산소는 O2죠. 이렇게 해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맞추겠지. 개수가 이 상태 그대로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원자의 개수가 안 맞잖아. 왜냐면 수소가 2개 있어서 수소가 2개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산소가 여긴 2개 있는데 여기 3개가 있으니까 안 맞단 말이죠. 이거 화학식 맞추는 방법 기억나나요? 어떻게 해주죠? 이렇게 될 경우에 어디다가 2를 붙여줄까요? 여기다가 2를 붙여주죠. 2를 붙여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산소가 4개가 됐어. 졸지에. 뭐야? 왜 4개나 됐지? 수소도 4개가 됐어. 어머나? 수소가 4개가 되다니. 그렇다면 여기를 2로 바꿔볼까?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수소 4개요. 그 다음에 산소 4개니까 2개에 2개에서 맞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화살표를 기준으로 이쪽 왼쪽 편이랑 오른쪽 편을 각각 둘 중에 하나는 반응물질, 둘 중에 하나는 생성물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반응물질은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이 친구 안 되겠군요. 왼쪽 편에 있는 녀석들을 반응에 참여한 물질이다, 반응에 들어간 물질이다 해서 반응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의 오른쪽에 있는 물질들을 생성된 물질이다라고 해서 생성 물질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여기가 생성 물질, 그리고 여기가 반응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거기 문제에서 반응 물질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과산화수소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겠죠. 이 반응물이라는 말을 모르면 이제 물이랑 산소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과산화수소를 뭐라고 쓴 거냐? 자, 썼구나. 자, 과산화수소라고 썼고요. 거름종이가 수면까지 떠오르는 이유는 산소가 거름종이 표면에 달라붙어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자, 6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효소는 반응이 끝나면 변해서 다시 반응하지 못한다? 아니요. X죠. 다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효소가 없을 때보다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진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고 얘기했지. 높인다고 얘기한 적은 음서형. 그죠? 그래서 X가 되고요.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맞습니까? 효소는 단백질이 주성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도라든지 pH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죠. 4번 카탈레이스에 의한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에서 생성물은 수소와 산소이다. 이제 생성물 물어봐줬어. 고맙네. 수소와 산소야? 아니죠. 물과 산소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생활화수의 오염물질을 효소를 이용해 제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요. 뭔지 정확한 기작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는군요. 이 친구들 왜 시계를 보는 거죠? 시끄러워요. 이번 시간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중간고사 준비를 위해서 앞부분 거 이제 빅뱅부터 다시 볼 거예요. 이거 다요? 한 페이지만 하면 돼. 코돈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교재는 됐고 요 O2 위주로 할 거니까 O2를 다음 시간부터는 과학 시간에 O2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이라 해서 한숨 쉬고 그래. 유전자와 단백 그래.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좋을 게 없겠죠. 아까 이제 시험 준비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 계획 어느 정도 얘기했거든. 그거 아마 그거 얘기하고 나서 온 것 같아. 그대들 동영상 꼭 봐주고 내가 진짜 이 고1반 있잖아. 고1반이 지금 3개나 있어요. 3개나 있는데 이 고1반이 주력이야. 주력이니까 정말 열심히 좀 공부를 잘해줬으면 좋겠구나. 알겠죠? 진짜 마음 같아서는 안 그래도 저기 공사도 조금 일정을 당겼어. 일정을 당겨가지고 저쪽에 인테리어 공사하는 거 땡겨가지고 근데 아마 중간고사 보기 전에 끝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4월 말 5월 초에 보잖아. 그치? 그래서 아마 그거는 지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라도 좀 빨리 되면 여기를 아예 그냥 자습실로 하나를 그냥 통으로 여기를 다 자습실로 써버릴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1학년은 전부 야자 강제지. 네. 야자 시간에 놀지 말고 꼭 열심히 좀 공부를 해줘. 알았지? 부탁해요. 그리고 우리 중간고사 끝나면 회식 한번 하자고. 어디서요? 회식 소영이네 중국집. 소영이가 중국집 오픈했더라고. 소영이네가 소영이네 중국집 가가지고 박서방. 탕수육 시켜줄게. 난 깜짝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시험 잘 보고 먹으러 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한 달 반 조금 더 남았단 말이지.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그대들 다음 주 월요일 날 수학 시간에 오면 이제 시험 대비 교재를 하나씩 나눠주도록 하겠어요. 앞에서부터 다시 볼 겁니다. 다항식 계산. 센 꼭 가져오시고 그리고 본 교재도 가급적이면 갖고 와서 내용도 잠깐 보고 할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 데려다 줘야 되지. 네. 둘? 오케이. 성민? 내일 수학 수업 있는 거 알죠? 내일 수학 수업부터 바로 중간고사 준비를 시작할 거예요. 앞에서부터. 근데 처음부터 하기를 기다렸잖아. 그치? 그래서 괜찮니? 아니 어차피 중간고사 준비를 할 거라 가지고. 그래서 거기 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도 좀 풀 거거든. 요거는 1시간 동안 좀 봤니? 내가 보니까 엎드려 있는 것 같은데